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김태일입니다. 민생의 무게는 무겁고 월말 통장은 가볍죠. 그래도 요즘 마트 앞, 전통시장 골목, 편의점 계산대 등등에서 들뜬 표정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을 받고 나서 누구는 쌈 채소 하나 더 사고, 누구는 맥주 한 캔 더 사고, 누구는 손주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삽니다. 그런데요, 이 소비 쿠폰을 교묘하게 현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전 세계 소식 알려드리는 코너로 시작하는데, 자, 미담 아나운서 사진 한 장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의 온라인을 굉장히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일단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들이 쫙 있고요. 네. 모자이크 다 있고 딱 한 사람만 오호. 지금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사진의 제목은 오늘 아들 입대한 부모님이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육군훈련소의 입소 현장 사진인데요. 그럼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저 사람의 부모님께서 올린 사진일까 싶은데, 자, 저분 지금 보기만 해도 조금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그 차은우 씨와 조금 닮은 것 같은데요. 차은우 씨요? 차은우 씨가 군대를 간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짠. 이렇게 머리 잘랐어. 어때? 한 두세 살 이후로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어색해. 느낌 좋아.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서 또 만납시다. 그러면 난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잘 갔다 올게. 야, 차은우 씨 보니까요, 남자는 이 헤어스타일이 파라를 먹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영상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전현 평론가님, 그러면 아까 이제 차은우 씨만 이렇게 모자이크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모자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은 본인 아드님인 어머님이 찍어서 올린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네.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찍은 그래요?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군복무를 시작하니까 한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줘야겠다 갔다가 아들이 아닌 차은우 씨 사진을 탁 찍은 겁니다. 어허.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우, 아들을 순식간에 놓치고 찾는데 차은우가 딱 보였다. 그래서 카메라 속으로 들어봤다. 아들 잠깐 미안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도 조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네티즌들의 반응도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들, 차은우는 차은우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차은우 씨가 멀리서도 너무 잘 보이니까 이해한다는 식의 글도 있었고, 아들도 이 정도면 이해해 줄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아드님도 이해해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 아드님보다 차은우 씨를 먼저 찍어서 올리신 이 어머님, 제가 엄지척 딱 드리겠습니다. 한밤중 고객의 집 찾아간 이 남자, 이담 아나운서. 한밤중에 고객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밤중에 왜 갈까요? 게다가 그러게요. 만약 한밤중에 간다고 치더라도 고깃집에 갔으면 아마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겠죠. 그게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제 새벽 4시쯤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당 아파트의 담벼락을 비추는 CCTV를 봤는데 여기에 찍힌 장면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남성입니다. 누가 봐도 수상쩍은 차림새인데 잠시 주변을 살피던 그는 곧 아파트 담을 넘어서 아이고. 자취를 감춥니다. 야, 이종훈 평론가님, 저것만 보면 저 차림새도 그렇고 저 행동도 그렇고 그렇죠. 전부 이상해요. 그렇죠. 새벽 4시에 저 까만 옷을 입고 남의 집 담벼락을 넘는다.
당연히 불손한 의도라는 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이 아파트 3층 방충망을 뚫고 집을 무단 침입하는데 여기에 노 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아이고. 잠을 자고 있던 80대 노 부부 깜짝 놀라서 깨었는데 흉기로 막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흉기 위협? 이때 이 80대 남성 저항을 하다가 그만 팔을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박주희 변호사님, 저 젊은 사람이 흉기로 위협하니까 이 노부부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흉기로 위협했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80대 노부부를 제압한 이 30대 남성 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집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그러니까 총 2천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뒤에 CCTV 시킨 모습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네. 다행히도 노부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발생 8시간 만에 이 30대 강도의 신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3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근무지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어요? 네. 근무지까지 찾아간 거죠. 이 근무지에서 태연하게 이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지근 평론가님, 이렇게 나쁜 짓 해놓고서 근무지에서 잡았다는 얘기는 일하러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남성을 직장에서 잡은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그 직장이 어디냐?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요? 은행원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 30대 이 은행이 노부부의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인데 평소에 노부부가 이용하던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대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바로 오전 8시에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이 남성이 7년차 은행원인데 해당 은행에는 올 초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혜연 평론가님, 한밤중에 고객을 찾아간 남자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걸 우연의 일치로는 볼 수가 없다. 뭔가 이 남성이 고객의 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것이다. 그럴 이렇게 거예요.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후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이 남성이 고객의 집 주소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30대 강도인 남성은 올해 초 옆 창구에서 고객이 현금 3억 원 찾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집 주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옆 창구에서 말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고. 금융 정보라든가 집 주소를 파악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요, 은행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대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은행원으로 일하신 지는 좀 되셨어요? 올 2월달이나 올 초일 거예요. 은행원 되신 지는 얼마나?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 7년, 8년? 저희도 뭐 아침에 그냥 갑자기 와서 저기 한 2, 30분 조사하더니, 그러니까 대화하더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긴급 체포라고 가더라고요. 박주희 변호사님, 근데 저 남성 맞습니다. CCTV 찍힌 거 저 맞고요. 강도 행각한 거 저 맞습니다. 시인했어요? 네, 이 경찰 조사에서 30대 남성은 본인의 범행 자체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범행 동기인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다만 경찰은 이 남성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80대 노부부가 이 어떤 고객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보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지금 범행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또 다른 여죄가 없을지도 사실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 남성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흉기로 위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얻은 정보를 이걸 강도 행각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측도 상당히 좀 배신감이 들었을 거고, 글쎄요, 이런 경우에는 더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흑염소에 활겨놓은 사람들, 전현 평론가님, 저는 저 제목 보고는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야생동물에게 활을 겨눴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흑염소는 주인이 있는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에게 활을 쐈다라는 겁니다. 이 부산의 한 주민 2명이 부산 강서구에 있는 야산에서 축사를 지었고요.
흑염소 14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기르다 보면 단순히 동물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뭐 가족 같기도 하고 정을 쏟게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해 4월에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동호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이 야산에 찾아다녔고 그때부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동훈 평론가님, 근데 동호회가 왜 야산을 가나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야산을 사랑하는 모임, 야사모 뭐 이런 동호회라서 야산 갔나요? 그러게요. 뭐 염소 사랑 동호회도 있고 뭐 동물 탐구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활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뭐 이런 동물 탐구 동호회가 맞습니다. 활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아이고. 딱 짐작이 가시죠. 바로 양궁 동호회였다고 합니다. 부산의 양궁 동호회 회원 9명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2명이 이 야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양궁 동호회하고 흑염소하고 매치되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뭐 상상하는 조합은 아니죠. 그렇죠. 양궁이라는 게 활인데 그걸 관역에다가 써야 네, 되는 활은 거고. 사냥 도구잖아요. 사냥 도구는 흑염소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없겠죠. 실제로 이 여기를 찾은 양궁 동호회 사람들이 이 양궁을 진짜 사냥 도구로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이 지난해 4월 초순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년 가량이나 주민 2명이 정성껏 기르던 흑염소 14마리를 무단으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흑염소 14마리를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사냥했다. 그렇습니다. 미담 아나운서, 이거 이해 가세요? 남이 기르던, 내가 기르던 염소도 흑염소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남이 기르던 흑염소를 자기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걸 활로 이렇게 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흑염소를 그냥 내놓고 기른다고 해서 그게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도 그렇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심지어 활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요, 이 동호 회원들은요, 레저용 활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레저용 활입니다. 흑염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저 활의 화살촉을 날카롭게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저게 실제로 그 레저용 활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네. 화살촉의 끝부분이 조금 뭉툭하거든요. 레저용이니까. 근데 저거를 저렇게 일부러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날카롭게 개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이라는 사람들은 심지어 올무를 사용해서 흑염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까 화살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아까 우리 화살 이렇게 봤잖아요. 아까 이담 아나운서가 그 소개해주신 것처럼 끝이 아주 뾰족해요.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 저런 거 저 함부로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저거? 근데 저 사람들이 아마 법의 허점을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허점. 활 자체만 보면 레저용으로 나온 겁니다. 저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포, 도검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냥 저걸 가지고 레저, 스포츠를 즐긴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갈아서 결국은 남의 흑염소를 살상하는 데 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화살촉만 변경시킨 이 부분은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유, 참. 그런데 참 저걸 보면 얼마 전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비탄 총 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막 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동호회 사람들은 좀 왜 저랬답니까, 근데? 저거를 흑염소를 잡아 먹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키우던 흑염소도 아닌데요? 그 남의 흑염소를 참, 네. 무단으로 이제 잡아서 저렇게 고기를 서로 나눠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이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 흑염소를 그 자리에서 도축하다가 마을 주민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바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야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또 한 명은 마치 영화처럼 해안가 절벽을 막 기어오르고 수영을 하면서 도주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도주를 했어도 경찰이 다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야죠. 결국 검거됐습니다. 참, 야산으로 도망가고 수영하면서 도망가고 딱 보면 저런 거를 가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박주희 변호사님, 저런 사람들 법의 심판 따끔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무단으로 흑염소를 사냥했던 이들 같은 경우는 상습절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검거가 되었는데요. 왜 상습절도냐? 지금 1년 동안 14마리를 사실은 살해를 했잖아요. 도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상습절도죄로 사실 가중처벌이 되고요. 또 이 사실은 이 범죄가 죄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아무 이유 없는 동물을 도축한 것도 살해한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이 방법 자체가 레저용화를 개량을 해가지고 사실은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특성이나 방법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 그리고 가담자 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들이 이걸로만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추가 여죄를 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보니까 마침 내일이 또 중복이더라고요. 어쨌든 동호회면 동호회 회비 이렇게 거둘 거잖아요. 그럼 그 회비 가지고 저 삼계탕집이나 이런 데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몸보신하면 될 텐데 야, 저 야산을 올라가서 그것도 남이 키우던 흑염소를 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각을 하는지 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홀로 묘지에 앉아 있는 구준엽 씨. 자, 이담 아나운서. 저도 뭐 잠깐 봤거든요, 사진을. 뭐 그전에 어제도 봤고 오늘도 이제 봤는데 참 이 구준엽 씨가 참 많은 사람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뭐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 2월에 이제 구준엽 씨가 아내인 서희원 씨, 쉬시위안 씨를 떠나 보냈습니다. 맞아요. 쉬시위안 씨가 일본에서 독감으로 인한 폐렴까지 이제 생기면서 향년 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열애를 시작했고 1년 뒤에 안타깝게 결별을 했다가 23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해서 2022년에 법적 부부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아내를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내가 떠나면서 구준엽 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종종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대만 현지에 있는 이제 누리꾼들이 그 묘역에서 구준엽 씨를 봤다면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서 또 이게 조금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만 신베이시의 진바오산 묘지인데요. 어떤 분은 우리 딸이 묘지에서 일하는데 구준엽 씨가 매일 온다더라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빠 묘지 찾을 때마다 구준엽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앉아 있는 구준엽 씨의 뒷모습이 굉장히 우울해 보였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의 구준엽 씨 모습 보시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편안한 복장을 하고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아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책을 보거나 조용히 태블릿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매일 그 자리에 가서 묘지기처럼 그 묘 앞에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을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맞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진짜 저 사진만 봐도 와 정말 슬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구준엽 씨와 고 서희원 씨가 23년 만에 다시 만났던 영상이 방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 속에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에 지금 서희원 씨가 떠난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고 서희원 씨의 시신이 안치가 됐는데 그 이후로 5개월 정도 구준엽 씨가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 것으로 대만 누리꾼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묘소를 매일 찾다 보면 사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요즘처럼 그렇죠. 폭염이 있는 날도 있는데 맞아요. 빠지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공개된 모습을 보면 구준엽 씨가 이렇게 태블릿을 보고 있는데 네. 그 태블릿 속에 담긴 영상은 고 서희원 씨의 생전 모습이나 또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구준엽 씨 잘 보시면 피부가 이제 다 햇빛에 다 그을렸고 몸무게는 12kg 정도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식사를 잘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누리꾼들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사진 옆에 놓여 있는 국수 그릇, 그러니까 구준엽 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반 정도밖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구준엽 씨가 항상 아내의 묘에는 꽃과 음식을 챙겨서 가져오는 것으로 전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정은 평론가님 참 본인은 이렇게 국수가 있으면서도 그 절반밖에 못 먹고 그게 뭐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잘 못 먹고 이런 걸 거예요. 구준엽 씨가 몸이 건장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거든요. 요즘 사진 보면 아주 수척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애도하는 마음이 컸으면 저렇게 수척해졌을까. 음식도 아마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 네티즌에 의해서 그 서희원 씨의 묘비에 쓰인 글도 공개돼서 네.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습니다. 그 묘비에 쓰인 글이 일단 영문으로 Remember Forever, 영원히 기억한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Remember Forever가
생전에 그러니까 서희원 씨 생전에 두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가사에 Remember Together Forever, 영원히 함께 기억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Remember Together Forever를 각각 자신들의 몸에 문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문구가 그대로 이제 서희원 씨 묘비에도 쓰인 것 같고 그 Remember Forever 아래에는 또 한글로 그 영원히 기억할게 준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준준. 이 준준이 바로 서희원 씨가 생전에 구준엽 씨를 부르던 애칭이라고 하는데 그 거의 20년간의 이별 끝에 다시 만나서 정말 운명 같은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헤어져서 헤어진 이후에도 구준엽 씨가 계속 묘비를 지키면서 아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이제 변함없는 사랑, 뭐 절절한 사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구준엽 씨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구준엽 씨는 저렇게 묘소를 찾아가는 것 외에도 이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희원 씨의 동상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동상은 서희원 씨 일주기에 맞춰서 완성될 예정인데요. 구준엽 씨가 직접 디자인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만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요,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이 서희원 씨 묘소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아파트를 알아봤다라고 해요. 그 아파트는 이 묘소까지 아파트의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 아파트에서는 이 묘지가 있는 진바오산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 묘소가 보이는 아파트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한 것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 아파트에서 아내가 있는 묘소를 보고 싶을 정도로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한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저 구준엽 씨의 이런 절절한 상황, 사랑, 그리고 저런 사진들, 네. 저 보고서 참 너무 슬프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분들이 자신의 어떤 이 묘지를 찾아가는 그 길에 이 구준엽 씨는 많이 발견하고 그의 소식을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뒷모습이 참 우울해 보인다. 지금껏 본 사람 중에 이렇게 애틋한 사람이 있을까? 또 부디 이 아픔을 극복하기를 이런 글들을 위해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서희원 씨의 모친 어머니 역시 지금 사인 그 구준엽 씨의 지극한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어떤 누리꾼이 서희원 씨 묘비에 헌화하러 갔다가 구준엽 씨를 알아보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구준엽 씨가 중국어로 감사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소식을 접한 또 우리나라 누리꾼이 이렇게 또 글을 올렸네요. 망부가, 즉 왜 원래 망부가가 지아비 부자를 써서 길을 떠난 남편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아내의 노래 뭐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망부가를 지어미 부자로 써서 이제 정말 아내를 그리워하는 이 구준엽 씨의 어떤 마음이 노랫가락으로 전해지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려서 양국 네티즌 모두 동감하는 그런 대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담 아나운서는 뭐 지금 남편분도 계시고 구준엽 씨 저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굉장히 진짜 마음이 아픈 게요. 이게 뭐 모두의 사랑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겠지만 그렇죠. 또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의 러브 스토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알 만큼 유명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워낙 또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3년 만에 다시 만나자마자 그때 또 코로나여서 다시 서로 해외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결혼을 해버린 거였잖아요. 굉장히 특별했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준엽 씨의 이 굳건한 사랑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도 설명을 해줬지만 지금 저렇게 묘비를 지키면서 살이 12kg이나 좀 빠졌다고 하거든요. 뭐 추모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구준엽 씨 건강만은 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혜련이 축의금 1억. 와, 축의금 1억? 약속한 이 사람. 박주희 변호사님, 뭐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축의금 1억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조혜련 씨는 내가 너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1억 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이길래 조혜련 씨가 축의금을 이렇게 1억 원이나 줄까라고 싶은데요. 그 행운의 친구를 지금부터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사이인지 확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학교 때 친하셨나 봐요? 같은 서클이었어요. 책 읽고 클래식 듣고. 터딩이야 불량 서클이지. 써니야, 아이고 우리 애기 사람들 많이 나가지고 여기 숨어 있어. 이리 와봐. 어이구, 엄마 안아줄게. 아이고, 얘네들도 벌써 이제 10년씩 넘은 애들, 길고양이들. 얘는 내가 영화 옛날에 써니 찍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얘는 써니. 야, 영화 써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담 아나운서. 저도 뭐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리고 물론 써니에 출연했는데 지금 홍진희 씨 맞죠? 네, 홍진희 상당히 씨 오랜만에 맞습니다. 봐요. 네, 오랜만이죠. 홍진희 씨 아직도 뭐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혜련 씨가 이제 축의금을 1억 주겠다 했던 분이 바로 홍진희 씨입니다. 홍진희 씨와 조혜련 씨는 소문난 절친이거든요. 절친이긴 한데 사실 홍진희 씨와 조혜련 씨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언니예요. 네, MBC 공채 탤런트로 이제 데뷔를 했던 홍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패션 리더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혜련 씨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고 언니 옷들을 막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홍진희 씨를 만나고 나서 패션을 알게 됐다.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두 분이 같이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같이 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같이 뭐 어디서 춤도 신나게 추고 이럴 정도로 가물을 함께 즐기기도 한다라면서 굉장히 절친한 사이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진희 씨 하면 정말 떠오르는 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화 써니잖아요. 맞아요. 써니에서 박진주 씨가 크면 이제 홍진희 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써니 영화 속의 내용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다시 재회를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조혜련 씨와 홍진희 씨 같은 경우에도요 30년 지기 절친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가 한때 좀 싸웠다가 그래요? 다시 재회를 해서 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근데 축의금을 1억 원씩을 약속한 사이인데 뭐 싸울 일 있을까요? 근데 싸웠는데 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절교를 아이고,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에 네.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진희 씨가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 대사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참 걱정된다라고 조혜련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혜련 씨가 언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혜련 씨가 본인이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홍진희 씨 매니저를 자청하면서 운전도 해주고 홍진희 씨 집에 가서 대본 연습도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는 홍진희 씨 집에 가서 대본 연습을 이제 해주고 있었는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혜련 씨가 나 간다, 나 좀 태워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홍진희 씨가 나 대본 외워야 돼, 너 택시 타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그냥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하필이면 비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아니 뭐 친한 사이끼리는 저 정도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조혜련 씨 입장에서는 홍진희 씨를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새벽 1시까지 도와주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씨도 화창하고 집에까지 가는 길이 험하지 않았으면 좀 덜 섭섭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택시가 안 잡혀서 집까지 울면서 조혜련 씨가 거의 30분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나와서
그 무섭게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많이 상한 거고 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 나는 그 홍진희 언니 도와주려고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택시 타고 가라고 하냐. 그냥 마음의 문을 닫는 어떤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금가게 하는 사건이었냐면요. 무려 5년 동안이나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이날을 기점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하정은 평론가님,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글쎄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비바람이니까 뭐 택시가 안 잡혀서 뭐 30분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일인가요, 이게? 조혜련 씨도 유명 연예인인데 새벽에 혼자서 집에 가라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아, 그래요? 본인 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일반인이야 뭐 대중교통 탈 수 있지만 연예인은 좀 감각이 다르거든요. 그 연예인이 혼자서 방거리를 터덜터덜 집으로 갈 때 그 느낌이 어떻겠는가.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그래서 온갖 서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서운함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근데 홍진 씨가 그 당시에 바로 또 연락해서 무슨 일이냐 왜 연락 안 하냐 이랬으면 바로 또 화해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홍진 씨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홍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콜택시 불러서 가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큰일이라는 것 자체를 홍진 씨는 인지를 못했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홍진 씨 입장에서는 자기 코가 석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12년 만에 드라마 복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대사량이 시나리오가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 외우느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조혜련 씨하고 무슨 대화를 했건 조혜련 씨한테 연락이 안 오건 그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혜련 씨는 조혜련 씨대로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이 5년이 흘러버렸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느 날 방송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의 화해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때 비로소 조혜련 씨가 그날의 섭섭함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홍진희 씨가 아니 그걸로 기분 상해서 연락 안 했다는 게 제정신이니? 하고 얘기하면서도 아 내가 몇십 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적인 사람이 된 게 맞다. 뭐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는데 홍진희 씨 말은 차라리 그때 서운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바로 사과하고 시간을 이렇게 5년이나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화해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상황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지네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담 아나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앙금을 다 풀었잖아요. 다 속이 시원하겠어요. 네, 5년이라는 세월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워낙 좋은 사이니까요. 조혜련 씨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걸 어디 가서 보면 꼭 이제 보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우리 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홍진희 씨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조혜련 씨는 이제 재혼 11년 차거든요. 맞아요. 조혜련 씨는 이제 근데 본인도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런데 홍진희 씨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 고양이 3마리와 살고 있긴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어느 날 홍진희 씨의 집에 갔는데 언니를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심지어 좀 울먹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조혜련 씨가 과연 홍진희 씨에게 1억 원의 축의금을 내는 날이 올까요? 저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조혜련 씨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할 걸 뻔히 알고 크게 질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혜련 씨가 얼마나 홍진경 씨를 아끼고 정말 하는지. 그러니까 왜 환갑잔치 지금은 환갑 안 하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사실 조혜련 씨 입장에서는 지금 홍진희 씨가 외로울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하루 즐겁게 정말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을 마련해 준 거고 실제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툭 던진 말일지라도 조혜련 씨의 그간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생각을 한다면 조혜련 씨의 마음이 정말 아이고 우리 언니 정말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잔치 안 버려주고 사랑하는 어떤 가정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1억이라는 어떤 그런 그 숫자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혜련 씨의 그 기대만큼 또 이렇게 홍진희 씨한테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 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앙뿐만 아니고 어쨌든 꼭 홍진 씨에게
이렇게 축의금을 내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우정도 앞으로도 변치 않고 영원하길 저희 뉴스파이터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사고 내고 태연하게 흡연을 했다. 이담 아나운서. 저게 무슨 말일까요? 사고를 냈는데 태연하게 흡연을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난 26일 오후 4시 24분쯤에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정말 제목 그대로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검은색 SUV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걸 후진하는가 싶더니 화단을 향해 돌진을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돌진한 탓에 담벼락까지 무너져 내려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와, 이종훈 평론가님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후진하는 듯 하더니 빠른 속도로 지금 돌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됐죠? 사고로 수습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성 사고 이후 어안이 벙벙한 듯 잠시 있더니 사실 보니까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사태를 수습하려는 어떤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첫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날 이미 전신주를 이렇게 들이받기 전에 120m 떨어진 공사장에서 첫 번째 사고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있었다면 이 끔찍한 인명피해까지도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 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연달아 났다는 거는 뭔가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목격자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대낮에 그렇게 사고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얼굴 보면 정상인 사람이 난 아니라고 봤어요. 하정현 평론가님, 지금 목격자분 얘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운전자분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운전자는 누구였냐면 오늘 20대 남성이었는데 현직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과실에 의한 사고면 본인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막 당황하고. 그렇죠. 나와서 막 당황한 기색이 보이고 막 다급하게 뭐 사고를 수습하려는 이렇게 움직임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이후에 그냥 밖으로 나와서 뭔가 사고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한 사고 조치 같은 것도 취하지 않고 태연하게 담배를 그냥 피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격자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응당 사고가 나면 나와서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 차도 보고 거기 주위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태연하게 이렇게 담배를 보고 있는 모습이 점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박주희 변호사님, 이 남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20대 남성은 자신이 수면제를 먹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음주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요.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마약류를 흡입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경찰은 이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어떤 경위에서 마약을 취득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약물 운전이었군요. 제가 그래서 약물 운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순간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선택이다. 이게 바로 약물 운전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모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소비 쿠폰 쓰더니 현금 달라. 원래 이담 아나운서 소비 쿠폰 쓰면 그냥 쓰는 건데 현금 주는 거 아닌데 저 무슨 얘기예요, 저거? 동네 자영업자들이요, 요즘에 이런 고객들의 문의라고 해야 될까요? 요구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한 고객이 민생 소비 쿠폰으로 한 4만 원 이상의 배달을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아이가 음식 먹자마자 토했으니까 이걸 계좌로 환불해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도요. 또 한 고객이 민생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더니 음식에 머리카락 나왔으니까 계좌로 환불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도 민생 소비 쿠폰으로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펌을 했거나 염색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거리가 멀어서 다시 못 가니까
계좌를 알려주면서 계좌로 환불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건데요. 뭔가 약간 의심스럽죠. 근데 이제 뭐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 현금깡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는데, 박주혜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사실 안 그래도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며칠 전에 이 소비 쿠폰 판매라는 글이 많이 올라서 맞아요. 문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이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는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 이런 특정 검색어 사용을 금지를 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을 삭제를 했는데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요구들이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한 요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깡, 소위 말해서 현금깡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조금인데요. 맞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용도로 사용돼야지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환불을 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용도 외 사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불을 하거나 제재 부과분을 부과받거나 향후에 이런 보조금 지원에서도 배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러면 반대로 네네. 이 현금을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가게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관리법은 현금을 요구하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응해준 가게도 가게는 전혀 다른 법을 지금 적용받게 되는데 그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입니다. 보통 현금깡, 카드깡을 했었을 때 적용되는 그런 그 법률인데요. 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바로 이 법에 지금 저촉됩니다. 근데 지금 형도 굉장히 높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재건 평론가님, 이렇게 현금 환불해달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법에 저촉돼서 이거 환불해주면 저 이거 지금 법 위반입니다,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고충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일선 자영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처벌만큼 두려운 게 별점 테러다. 고객이 우기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련 대책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 쿠폰이 풀린 후에 현금 환불 요구가 더 많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요구가 위법이라는 걸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관련 전문가도 정부가 나서서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유형들을 조사해서 그 악용을 막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전혜연 평론가님, 저는 이제 소비 쿠폰 받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정해진 가게에서 이제 다 썼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아직도 못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하시면 되는데 요일과 상관없이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받으신 1차 쿠폰 반드시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꼭 메모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담 아나운서, 2차 쿠폰 나온다잖아요. 이거는 네. 언제 나와요, 그러면? 일단 1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했던 1차 지급과는 좀 다르게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선별 과정에 좀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9월 22일에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종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2차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패널분들도 소비 쿠폰 다 받으셨죠? 네, 받았죠. 근데 이 중에 저처럼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써버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껌을 하나 샀는데 네. 그렇게 사니까 바로 소비 쿠폰이 사용됐다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김태희 랭커처럼 하루 이틀 만에 동네에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민생 소비 쿠폰의 의의를 잘 지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한 것도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딱 스티커 붙어 있는 가게 거기서 네. 소고기 사서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다 그랬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얼마나 쓰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체크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쓰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루를 지금 기대하고 내일 뭐 할까라는 희망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소비 쿠폰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생각 안 들 것 같긴 한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현금화 행위 명백한 사기거나 처벌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